이번 시간은 모피어스 서버 교육을 할 텐데요. 지금 제 옆에는 저희 신입사원이 있는데 제가 신입사원한테 설명해 준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모피어스 서버 플랫폼 소개 및 개요를 할 거고, 그 다음 모피어스 서버 플랫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모피어스 게이트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 개발할 때 설정에는 뭐 JDK, 톰캣, 뭐 이클립스를 설치할 거고, 직접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뭐 다운로드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데, 클라이언트를 앱을 개발해서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 API를 만들어서 테스트해볼 클라이언트를 포스트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포스트맨이라는 걸 제가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을 저희가 이용하는데, HTTP는 뭐 다 아신다고도 생각하는데, 제가 좀 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MSBP GW 설정이라고 하는데, 서버를 보면 이제 설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뭐 서블릿, 그 스프링 서블릿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 때 API들을 만드시는데 많이 사용되는 샘플 코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워피어스 서버 플랫폼. 여기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죠.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는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모피어스 앱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앱이 있는 얘가 뭘 쏘냐면 HTTP로 API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서버가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거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그 API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컨트롤 타고, 그 다음에 네거 시스템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응답을 해주는데, 그 응답이 제이슨 형태로 가요. 물론 여기도 리퀘스트 할 때 그 컨텍스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고, 여기도 응답도 제이슨이에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HTTP 프로토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면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JDK 1.8 설치하세요. 요즘은 이제 거의 JDK 1.8이 거의 최소 사양이 되기 때문에, 뭐 설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톰캣 8, 8.5 설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이클립스 설치하실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이클립스 ID4 엔터프라이즈 자바 버전이어야 돼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클립스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까? 이클립스 다운로드. 이거 하고 어쨌어요? 다시 할게요. 이클립스 다운 하면 이클립스 이제 다운로드 사이트로 가겠죠. 여기에서 64비트 자기 맞는 거 자동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거 드시고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죠. 이제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설치를 하면서 설치 환경이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옆으로 설치를 하시면 어떤 아이디를 설치하겠냐고 문의가 나와요. 그때 이클립스 ID4 엔터프라이즈 자바로 설치하겠다고 셀렉트 박스에서 설치하시면 이클립스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두가 완료되었으면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두 가지로 제공을 해드려요. 이번 메이븐 프로젝트도 되고, 그 다음에 와르 형태로도. 우선 이 사이트에 가시면 GitHub에 이렇게 가시면 여기 보면 리파지토리라는 게 있어요. 리파지토리를 쓰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이거 MSB 웹 JDK 8, 이거를 우리가 JDK 8이 설치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셔서 여기에 보시면은
클론 or 다운로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운로드 짚을 하시면 돼요. 이 짚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지금 받고 있죠. 그리고 다운로드에 가시면 이제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가시면 여기에 있죠. 제가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압축을 더블 푸는 게 얘가 됩니다. 여기 보면 구성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API 정의서가 있고요. 푸시 API 정의서, 그 다음에 와르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이건 아니고 제가 한번 이거 직접 풀어볼게요. 있는 거를 다운로드 얘를 풀면 지금 다운받은 걸 풀게요. 여기 보면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일인데요. 이 프로젝트 파일인데 이거를 이클립스에서 임포트 시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스텝은 프로젝트를 이클립스에서 세팅하는 거를 할 거거든요. 여기 이클립스 부분에 있는데 이클립스에서 우선 그 전에 얘 이름을 좀 바꿀게요. 왜냐하면 얘 이름이 컨텍스트 루트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름 변경을 해서 중요한 순간에 배터리가 없네. 이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포트를 하시면 되는데 by input 여기 보시면 임포트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도 웹에 와르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넘기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압축을 푼 얘 여기 보면 지금 이쯤 여기에 아까 이거 이름 바꿨던 와르 있죠. 이거를 임포트 하세요. 그리고 그냥 피니시 넘기시면 돼요. 피니시 이렇게 넘기시면 그러면 여기에 되겠죠? 부트가 밸리데이션 체크 중이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자바 리소스 파일들이 이렇게 주르륵 올라오고 그 다음에 웹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로드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다 아까 톰캣하고 JDK 설정하셨잖아요. 그럼 JDK도 정상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맞춰주셔야 되겠죠. 환경 설정에서 여기서 자바 여기에 컴파일러 여기에 이거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는 이 서버 보면 없잖아요. 이걸 눌러서 뉴로 하셔서 이렇게 뉴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여기 그냥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가 톰캣 8.5를 설치해 놨거든요. 8.5 선택하시고 넥스트 넘기시면 여기에 보면 얘를 디플로이 하라고 나오죠. 얘를 디플로이 하시고 애드 시키고 피니시 하시면 서버 세팅 같이 끝이에요. 쉽죠? 자, 이제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이제 구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세팅은 다 끝났어요. 다 들어가 있고 보면 여기 소스 파일도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다 샘플이에요. 샘플. 실질적인 거는 저희가 라이브러리 안에 다 포함시켜 놨고 그다음에 여기서 샘플들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근데 저희가 패키지명을 com example control 뭐 이렇게 만드는데 com example을 하지만 여기다가 패키지명을 만드셔서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한번 정상적으로 잘 로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에러 없이 다 떴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서 설치까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한 작업은 여기까지 해서 개발 환경 세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 세팅이 끝났으니까 이 서버에다 API를 만들고 호출앱을 테스트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테스트할 거는 이 포스트맨이라는 거예요. 얘도 아까 구글에 가셔서 크롬에 가셔서 여기에 어떻게 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앱이 아니고 웹스토어라고 쳐보세요. 치고 이렇게 치면 여기 크롬 웹스토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세요.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다가 포스트맨 POSTMAN 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서 이거 누르시지 마시고 저희가 설치할 건 포스트맨 인터셉트를 설치할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든요. 여기 가셔서 관련 프로그램 가셔서 쭉 내려보면 이 포스트맨 이걸 설치하시면 돼요. 이걸 설치하는데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앱 실행하면 저는 앱 실행이 될 거예요. 저는
설치가 안 되시면 추가가 될 거고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뜰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슨 뭐 구글과 관련된 뭐 로그인을 하라는 둥 뭐 이런 게 뜰 텐데 여기 보면은 뭐 레지스트리 뭐 이런 파란색 글씨 누르시면 자동으로 여기까지 들어오고 제가 닫고 하는 걸로 포스트맨 설치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서버 쪽 세팅 끝났죠.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앱까지도 설치가 끝났어요. 빨리빨리 지면 되죠. 그 다음 이제 알려드릴 게 그럼 HTTP 우리가 지금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걔는 어떤 애냐? 그럼 네트워크 레이어 단에서 보면은 제일 상위 계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데이터가 가고 내보낼 때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려가겠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적인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예요. 그렇다면 HTTP 프로토콜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이 포스트맨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자, 보시면 제가 새로운 걸 하나를 꺼낼게요. 여기도 플러스 뉴가 하나가 있을 텐데 근데 여기 플러스 뉴 이게 하나겠죠? 플러스 뉴. 여기 보면은 HTTP는 이렇게 메소드가 많아요. get, post, pu 뭐 이렇게 했죠.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거는 지금 포스트고 저희 지금 API를 만들 때는 무조건 포스트로만 만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스프링 쪽에 세팅할 때 서블릿 쪽에 인터셉터를 하나 설치하는데 인터셉터를 연동시켜놨는데 인터셉터에서 포스트 방식만 허용하도록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건 포스트 방식으로 콜해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 여기서 get 방식을 보면 우선 get 방식을 볼까요? get 방식이 뭐냐면 HTTP 뭐 이렇게 naver.com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주황색 코딩을 넣으면 이 문자가 날라가겠죠. 이렇게 get 프로토콜 HTTP 1.1 호스트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서버가 받아들여서 이 get 방식 같은 경우는 개행 다음에 바디 부분에 없어요. 그쵸? 무슨 뜻이냐면 get으로 HTTP 호출을 했다는 뜻은 나는 바디에 어떤 정보를 서버한테 줄 정보를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는 당연히 바디 부분은 파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게 되고 우리가 포스트 방식을 선택을 하면 이제 넘길 파라미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포스트 방식을 선택하면 여기에 바디 탭이 나오죠. 바디 탭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폼 데이터 x xwww 폼 URL 엔코디드 이거 두 개는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로 데이터니 바이너리 데이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리퀘스트를 할 때 어떤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넘기는데 그 데이터 넘기는 방식이 폼 데이터 형식이냐 x 폼 URL 엔코디드 방식이냐 러 데이터 형식이냐 바이너리 형식이냐의 의미거든요. 보시면 폼 데이터 형식이 일반적으로 첨부 파일을 낼 때 그렇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AAA 여기에 텍스트 뭐 AAA 여기는 뭐 BBBB 여기에 내가 첨부 파일 같은 거 첨부할 수 있죠. 파일하고 하나 선택해서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요. 이런 거 넣었다고 쳐보죠. 이런 거 넣고 코드를 볼게요. 리퀘스트 할 때 서버에 전송되는 스트링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까지가 뭡니까? 헤더죠. 여기가 바디예요. 바디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고요? 리퀘스트 하면서 서버에 전달돼줄 데이터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지금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웹킷 폼 바운더리라고 해서 이 세션 번호 같은 게 있고 이 웹킷에 대한 키대로 컨텐트 디스포션이 생겨요. 여기는 폼 데이터고 네임이 AA고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여기는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첨부 파일이고 이렇게 구별되게 파싱을 합니다. 즉 웹 서버에서는 이 HTTP 프로토콜 헤더 부분을 까서 얘가 지금 컨텐트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이걸 파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x 폼 URL 엔코디드 볼까요? AAA 여기다가 BBB 여기는 첨부 파일을 못 넣죠? BBB 텍스트 문자가 넣는 거죠? CCC 이렇게 코드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키 밸류를 는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파라미터를 앰퍼센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죠. 여기 보면 컨텐트 타입이 뭡니까? 어플리케이션 URL 엔코디드 방식이죠. URL 엔코디드 방식이죠. 이게 바로 포스트 방식의 기본적으로 웹 서버가 파싱해주는 기본적인 데이터 형태의 방식이에요. 이 컨텐트 타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리퀘스트 할 때의 컨텐트 타입은 내가 리퀘스트 할 때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보낸다라는 거를 서버한테 알려주는 거고 리스판스 할 때도 컨텐트 타입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텍스트 슬래시 HTML,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JSON, 아니면 뭐 이미지스 JPG, 뭐 PDP,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잖아요. 브라우저는 리스판스 받은 이 정보 값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네이버에다가 만약에 호출을 하면 분명히 에러가 뜨겠죠? 한번 보내볼게요. 이상한 에러가 뜰 겁니다. 로딩 요구 받아주지 자체를 않네요. 이상한 영어. 샌딩이 안 되네요. 우선 다음에 이건 하시고. 왜 안 될까요? SSD를 제공하기 있어서 그런 왜 여기서 한다고 안 해줄까요? 그만 개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멈추지도 않네요. 톡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그렇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HTTP를 간신히 알려드렸는데, 제가 똑같은 게 있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쓰는 건 여기에서 아까 포스트 방식의 바디에 폼 데이터나 엑스다타 URL 엔코디드 방식이 아니에요. 러 데이터 형식이에요. 러 데이터. 여기는 러 데이터 형식인데, 러 데이터는 이제 한글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리퀘스트 할 때 바디 부분에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웹서버가 파싱할 수 없는 너희들만의 지정을 하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여기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넘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쓰는 형태가 바로 이 러 형태를 사용합니다. 러 형태.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HTTP 클라이언트는 어플리케이션 JSON 형태의 저희가 형태인데, 그 데이터의 속성이 또 정해져 있어요. 파라미터끼리. 이게 조금 독특하게 돼요. 제가 좀 이따 이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중요한 부분은 HTTP 클라이언트 통신하는데 저희는 컨텐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JSON 형태로 리퀘스트를 해줘야 되고, 응답도 어플리케이션 JSON 형태로 응답을 해준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정 부분을 볼 거예요. 아까 보시면 이제 이클립스가 로딩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이죠.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는 JVM에 WAS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고, 그 WAS라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배포를 하는, 그게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이죠. 웹 어플리케이션은 진입점이 없죠. 인스턴스 진입점이. 우리가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진입점이 있죠. 우리가 뭐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이라고 해서 메인이라는 첫 번째 진입점이 있는데, 웹 어플리케이션 진입점이 없어요. 왜냐? 이미 와스에서 컨트롤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 와스한테 내가 뭔가 구동을 할 때라든지 내 어떤 정보를 갖다 로딩해 달라는 정보를, 인서트 같은 정보를 띄울 때 해줘야 될 정보들을 뭔가 알려주고 싶은데, 그건 어디서 해주냐? 웹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웹 IMF 밑에 웹.ml이 거의 진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여기를 살펴보시면 다른 것들은 쭉쭉쭉쭉 보시면 되는데, 쭉쭉쭉쭉 보시면 되고, 아마 스프링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두 개가 설정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영역,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블릿 컨텍스트 영역, 그리고 저희가 리스너로 하나 이런 걸 나눠놨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건드릴 필요가 없고,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영역에는 어떤 정보를 많이 담냐면, 서블릿 컨텍스트는 여러 개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름만 다르게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름 바꾸고, 여기 매핑되는 이름을 그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URI 매핑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서블릿들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서블릿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들이 있거든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를 모으면 바로 여기에다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플리 컨텍스트 영역에 들어가는 인스턴스들. 그리고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여기에서 설정한 빈 아이디들은, 인스턴스들은 자기 내에서밖에 못 써요. 이 URL 매핑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영역에서 쓰는 것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공통으로 사용할 걸.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가서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DB 연결하는 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DB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어플리시 컨텍스트 영역에 보시면은 루트 컨텍스트하고 마이베트 컨텍스트가 있는데 루트 컨텍스트 영역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여기를 보면 컨피그 설정과 관련된 정보, 설정 파일들을 로드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국어 지원할 수 있는 파일을 로드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첨부 파일 그 업로드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를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올렸죠. 어플리 컨텐츠 영역에서 올렸는데 그게 바로 마이베티스 컨테스트예요. 여기는 마이베티스 컨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베티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DB를 연결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JNDI 방식과 DBCP. DBCP는 이제 클래스를 여기 안에도 넣어놓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정보를 여기서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JNDI는 WAS에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풀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건 WAS 풀에 제공되어 있는 JNDI 방식을 권장드려요. 그 이유는 여기에는 여기는 ID 패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상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JNDI 방식을 설정을 권고드리고, 이거는 WAS에서 설정하시면 돼요. WAS에서 JNDI를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피어스를 설치하면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요.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까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로딩했을 때 여기에 두 가지 기능이 이미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리소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있고, 두 번째가 그 API를 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쌓으려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설치해 주면서 모피어스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설치해 드려요. 그거와 연결된 정보는 바로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기 보면 SQL 세션 팩토리라는 건 뭘까요? 여기 JNDI 연결되어 있는 얘를 팩토리로 관리하는 거겠죠. 세션들을 팩토리로 관리하고, 그러면 당연히 SQL 세션 팩토리에는 REF로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쿼리를 달리고 실행하는 애는 여기는 바로 SQL 세션 템플릿이죠. 그러면 여기 REF에는 아까 팩토리를 여기다 REF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이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거는 우리가 트랜잭션 때 오토 커밋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시킬 때 사용하는데, 이걸까지 세 개 세팅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건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저희가 설치해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로직을 하려고 할 때 여기는 저희가 리소스 자동 업데이트 기능하고 통계 데이터를 쌓는 데이터베이스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뭐 회원 로그인을 한다든지 회원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여기다가 하나 넣어놨어요. 여기다 연결해서 써라.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퀄리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연결하면 여기 보면 제가 샘플 마이베티스 컨텐츠 맥스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열어볼게요. 이 파일을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ID 부분을 언더바 샘플로 줬어요. 다 똑같이 팩토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SQL 세션 템플릿은 뭐가 하나 들으면 퀄리파이어라는 걸 줬어요. 이게 스프링이라는 게 오토와이어를 하게 되면 이 클래스 타입을 가지고 자동으로 매핑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놈이 들어올지 몰라요. 모피어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세션 템플릿이 들어올지, 아니면 여러분들 네거 시스템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세션 템플릿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칭을 하나 뒀어요. 그래서 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겠다, 이걸 퀄리파이어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이제 아셨겠죠? 야,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다 세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설정있는 마이베트 컨텐츠에서 있는 이 JNDI는 보시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정보가 여기 보면 맵타 IMF에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컨텐츠에 보면 바로 이 정보로 했어요. 이 정보. 이게 지금 저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다운받아서 하시는 곳이 저희 사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연결이 안 될 거예요.
방화벽이 저희는 여기만 뚫어놨기 때문에 사연에만 뚫어놨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될 때니까 아까처럼 여기다가 이클립스에서 구동을 하셨을 때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모피어스 DB를 설치한 것으로 맞춰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에러가 없이 뜰 거예요. 그리고 네거 시스템은 여기 이 부분에서 매핑을 구초를 맞추시고 여기 데이터 소스 부분에 맞추셔 주시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설정을 봤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블릿 컨텍스트 영역 설정이죠. 자, 서블릿 컨텍스트 영역을 볼게요. 아까 웹.xml 영역을 보시면은 웹.xml에 보시면은 아까 서블릿 컨텍스트가 어떤 게 또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웹.xml 여기서 웹.xml에 보면 서블릿 컨텍스트가 어떤 것들을 놓는지 여기 보면 게이트웨이 여기 보면 서블릿 컨텍스트로 로드할 것들, 빈으로 로드할 것들이 여기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는 사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요. MSP-GW 컨텍스트를 볼게요. MSP-GW 컨텍스트 여기를 보면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인데 다른 건 다 뭐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할 부분이 바로 인터셉트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포스트맨을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다 넣는 정보 자체가 제이슨 데이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컨트롤 단에 던져준 것들은 맵 형태대로 그러니까 자바 맵 형태대로 데이터가 넘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은 어찌든지 스트링 형태잖아요. 제이슨 스트링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할 때 쓸 때 보면 컨트롤 단에 넘어온 정보는 맵 형태대로 넘어가요.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이 API로 시작되면 저희가 라이브러리 안에 넣어놓은 이 인터셉터가 그 들어온 제이슨 스트링을 파싱을 해서 맵 형태로 넘겨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API를 만드실 때는 API로 시작되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이 API로 시작되어야지만 인터셉터에서 가로채서 또 통계 정보도 쌓아준다. 통계 정보를 로그 형식으로 쌓아주고 여기 배치로 인해서 그 통계 정보를 하루에 한 번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줘요. 그 대신 당일 건 안 넣어주고 전일 거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돌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API로 시작되는 것은 모피어스 클라이언트가 던져준 제이슨 스트링을 파싱을 해서 여러분한테 정상적으로 넘겨줄 것이며 그리고 던져줄 때도 그 모피어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대로 던져드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API를 모피어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호출하는 HTTP 클라이언트 매니저를 이용하는 것들은 반드시 API로 시작되는 API로 만드셔야지 된다는 거. 근데 저는 API로 만들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정도만 되면 간단하게 설정은 됐고 이제 코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정 부분이 끝났고 간단하게 샘플 코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세팅까지 끝난 상태에서 이제 API를 하나하나 만드셔서 클라이언트한테 이 만든 API의 파라미터는 뭐뭐뭐가 있고 만약에 내가 로그인 API를 만들었다. 그럼 로그인 API에 넘겨야 될 파라미터가 뭐뭐뭐고 문서고 그리고 응답은 이런 정보를 준다는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API를 하나씩 만들어서 넘기시면 돼요. 그 대신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는 리소스 업데이트와 통계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게 또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도 이미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다. 모피어스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샘플 하나 볼까요? 샘플을 보면 여기 example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건 다 지우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대신 보면은 크게 종류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먼저 간단한 샘플 컨트롤 이걸 살펴볼게요. 이걸 살펴보면 샘플 컨트롤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쭉 똑같이 보시면 여기도 중요하게 보실 게 뭐 있냐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뭐 오토와이어 해가지고 오토와이어가 아니고 퀄리파이어에서 SQL 세션이라고 넣어놨어요. 세션 템플릿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 부분은 모피어스 DB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이 여기를 모델 앤 뷰를 안 하고 뭐 골뱅이 리퀘스트 바디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은 인터셉터에서 넘겨버리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모피어스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는 거는 모델 앤 뷰로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리스판스 바디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인터셉트에서 뷰단으로 넘기는데 뷰단으로 넘기기 전에 가로채서 통계 데이터를 남기는데 그 통계 데이터가 안 쌓여버리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난 통계 데이터 필요 없다 그러면 리퀘스트 바디로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든 모델 앤 뷰로 그냥 그대로 써시고, 그래서 API를 만드실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이 대가루는 레스트풀 방식일 때 파라미터를 사용했다는 거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하셔 쓰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API 만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쓰시고, 여기 안에다가만 비즈니스 로직을 코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URI 패스 발이라는 애는 인터셉트에서 이 정보를 가로채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URI 패스 발점 get 하시고 ID 하면은 여기에 넣었던 정보가 넘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리퀘스트 맵, 헤드 맵, 바디 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보시면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데 가보시면 API 샘플 JSON 데이터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컨트롤 O.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요청이 되냐면 바로 바디의 러 데이터 형식의 이런 형식으로 넘어와요. 여기에 파라미터 정보가 넘어오고, 여기는 그 모피어스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규약이 맞지 않으면 인터셉트에서 다 에러를 처리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넘어가요. 여기가 보면 이제 이런 정보들이 넘어가겠죠. 이런 정보들에다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넘긴 정보들이 여기에 파라미터가 넘어오겠죠. 그런 정보들이 넘어온다는 걸 아시면, 여기에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세히 뜯어보면 헤더 영역과 바디 영역을 나눠져 있고, 이걸 다시 코드로 볼까요? HTTP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바디가 뭘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히 더 해주고 싶으면은 헤더에 이걸 이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걸로 넘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넘기셔도 되는데 제이슨 이런 형식으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더 맞겠죠. 정상적으로 보면 이 형태로 온다고 보면 이제 인터셉트가 이 부분을 가로채서 맵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바로 그 정보예요. 리퀘스트 맵은 뭘까요? 아까 보면 이 전체 정보를 가진 애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헤드 맵은 이 헤더 영역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고, 리퀘스트 바디 맵은 바디 영역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리스판스 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 던질 때도 어떻게 던지냐면, 저희가 이 형태로, 예를 들면 이 형태로 던질 때 제가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잘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놔두시고 여기다 비즈니스 로직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SQL 섹션 해가지고 템플릿 해가지고 셀렉트 리스트 해가지고 이 쿼리를 했네요. 이 쿼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가 샘플이라는 곳에 get sample data라는 쿼리를 실행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은 어디 있냐면, 아까 마이베티스에 보면 여기 보면 웹아이프 밑에 마이베트 컨텍스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기본으로 넣어놓은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마이베트는 이게 뭔지 변수로 되어 있네. 근데 그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 리소스 밑에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리소스에 여기가 아니네요. 이 컴피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데이터 수점 마이베트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쿼리가 들어있는 여기 마이베트 쌤에서 여기 요 위치에 있는
그 XML 그 마이베이트스 XML들은 다 로드를 해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살펴보면 클래스 패스 밑이니까 바로 여기겠죠.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쿼리들을 로드해서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다가 만들어서 넣으시면 다 로드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열을 열어보면 여기 있는 건 고치시면 여기 있는 건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는 저희 라이브러리에서 아까 했던 리소스 업데이트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통계와 관련된 쿼리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지우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매핑 걸어놓은 게 바로 여기 있는 걸 매핑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쿼리들 다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매핑했죠.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가 샘플, 그렇죠? 그래서 get 샘플 데이터, 이 쿼리가 실행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샘플 있죠? get 샘플 데이터 있으시죠? 그러면 이 쿼리가 실행되면 제가 유니온을 놔뒀기 때문에 뭐 일부러 이렇게 놔뒀어요. 데이터 의미 없이. 이거 같으면 이 정보가 이제 로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가 어디에 됩니까? 이렇게 리스트로, 맵 형태의 리스트로 여기다가 담기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 정의한 리스판스 바디 맵에다가 그냥 put 유저 리스트 이걸 넘기시면 끝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API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구동을 하고 해볼게요. 구동이 됐고요. 컨텍스트 루트가 아까 MSP GW 웹으로 했죠. 그래서 해볼게. 포스트맨이고 여기가 CL GT 8080에 MSP 빼기 GW 빼기 B 이거에 그쵸? 그 다음에 아까 호출한 API가 이거가 되겠죠. 다시 해서 붙이면 아이디를 뭐 딴 걸 넣을게요. 제가 테스트 S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 러 데이터 형식이 넣고, 여기다가 여기는 지금 파라미터를 안 받게 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넘길게요. 그냥 이렇게 놓고 한번 호출을 해 보시면 아까부터 왜 샌딩이 안 될까요? 샌딩이 왜 안 될까요? 캔슬 리퀘스트. 뭐가 문제지? 잠깐만요. 인터넷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딴 데는 아까 받았던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왜 여기만 안 되지? 지금은 저희 쪽에 인터넷이 지금 안 되고 있네요. 그래도 그렇지. 얘는 로컬호스트인데 왜 안 될까요? 신기하네. 여하튼 예. 원래는 샌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부터 샌딩이 안 되네요. 인터넷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로컬호스트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예,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네요. 예, 이거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되면 응답값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나왔네요. 인터넷 갑자기 됐네요. 여기 보시면 응답값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보면 퍼시스턴트 에러가 났네요. 리절트가 500으로 에러가 났어요.
가지가 연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인터넷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응답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로컬호스트는 연결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그 아마존에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오, 이래 에러까지 되고 난리가 났네요.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좀 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된다. 아까 에러였지만 응답도 오는 건 좀 확인되셨죠? 이 정보 플러스 아까 넣었던 정보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는 유저 리스트라고 해서 아까 똑같습니다. 형식이 응답도 헤더와 바디가 있고 헤더에는 아까 여기서 넘겨줬던 단말에서 넘겨줬던 그 헤더 정보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응답 부분에 유저 리스트에서 제이슨 형태의 이 쿼리에 실행된 결과가 여기에 담겨서 그대로 가게 됩니다. 제이슨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사실 코드 부분은 이제 뭐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얘네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건 SOAP 우리가 SOAP 서버가 있는데 WSDL을 제공해 주는 경우는 이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WS 임포트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SOAP 사용하신 분들은 이거 참조하시는데 WS 임포트 그러니까 WSDL을 제공해 주지 않는 서버를 사용하실 때 이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된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조가 이 부분만 코딩 하시면 돼요. 이건 수업할 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로드 다운로드 이게 보면 업로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앱에서 사진 같은 거 찍어서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샘플을 보시고 하시면 된다. 여기에는 지금 파일을 업로드까지 하는 것만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 가져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이건 다운로드 업로드한 거 다운로드 때 샘플 그 다음에 여기 뭐 업로드 프록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 로컬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NAS라든지 다른 HTTP 서버에 저장할 때 이 샘플을 참조하셔서 하시면 된다. 소스 코딩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프록시 다운로드 마찬가지예요. NAS에 있는 걸 갖다가 다시 해주고 싶을 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다운로드는 뭐 똑같은 거고 이미지 다운로드 해주는 거. 여기 보면 샘플이라는 글씨 빼고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보면 DAO 우리가 보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할 때 쓸 때 직접 아까처럼 쿼리를 바로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액세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액세스 오브젝트를 이렇게 샘플 DAO 이런 액세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샘플 그리고 DTO는 아까는 그 저희가 담을 때 맵에다 담았잖아요. 맵에다 담는 게 아니고 이렇게 DTO 데이터 트랜잭션 오브젝트 이런 거 뭐 게터 세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가지고 여기다 담으면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뭘까요? 그러면 맵은 순서가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맵을 봐서는 우리가 여기 딱 보면 데이터가 어떤 게 실렸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맵으로 했으면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DTO를 쓰고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다운로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이건 사실 다운로드랑 또 겹치는 부분인데 특화돼서 이미지만 다운로드해서 필터링 기능을 좀 넣어줬다는 거 빼고 이렇게 이런 걸 좀 넣어줬다는 거 빼고는 의미가 없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not 모피어스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사실은 어차피 되게 커먼한 프레임워크예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나 모피어스 프레임워크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유일하게 달랐던 거는 API로 시작되는 거는 인터셉트가 가로채서 아까처럼 매핑을 만들어주는데 그렇다면 API로 시작되지 않는 걸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능 스프링 프로젝트 만들 때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API로 시작되지 않는 걸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형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API를 하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업로드 뭐 이런 거 같고 여기는 HTTP 프록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미 PC로 뭔가를 만들어준 API 서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모피어스 하이브리드 앱으로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똑같은 걸 복사해 또 만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다. 그냥 여기서 호출되는 걸 정보를 받아서 다시 그 PC가 호출하는 그 API를 그대로 찔러서 다시 포워딩 시켜주는 그런 형식의 거예요. 이 샘플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시 발송하는 샘플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푸시 보내는 방식하고 CSV로 발송하는 대량으로 CSV로 발송하는 두 개의 샘플을 넣었어요. 이런 것들은 살펴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사실은 이런 샘플 소스 같은 경우는 직접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샘플로서 제공해 드리는 거고 꼭 이거 보고 안 하셔도 돼요. 기존에 개발해 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방식들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단지 그것들을 이 트라이 캐치 안에다가만 넣어서 코딩을 하시면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포를 할 때는 이 부분 지우시고 하시고 반드시 패키지명 따로 따서 개발하시면 됩니다. 자, 좀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